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추워지는 날씨에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사연만 주야장천 듣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저도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신혼을 즐기고 있는 30대 후반의 새댁이랍니다.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대부분 다 제가 가진 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재미난 일화들이 많아서 친구들이 라디오 사연을 올려봐라, 인터넷에 올려봐라 많이 추천을 해줬고요. 제 신상이 털릴까봐 차마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익명으로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는 바로 글을 써봅니다. 제 이야기 한번 진득하게 들어주시고 재밌다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가 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길에서 마주치는 할머니들이고 아줌마들이고 아따 조그마한 게 기가 세네 하는 말들을 하셨어요. 300안의 눈동자가 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좀 흰자가 크거든요.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중학교 때 작은 소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네 집으로 숙제를 하러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이 무당집이었거든요. 집에 발을 들이고 친구네 엄마한테 인사를 딱 올렸더니 색동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틀어 올린 친구 엄마가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저한테 신이 들러붙는다고 당장 꺼지라고 파치랑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친구가 놀래서 엄마 뭐 하는 거야 하는데 친구네 엄마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처럼 저에게 팥 소금 한 통을 다 때려 부었습니다. 기가 어쩜 저리 세냐면서 부정타니 당장 신당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다음에도 이런 봉변 당하기 싫으면 2번 다신 무당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면서요. 숙제를 하러 간 건데 그런 봉변을 당해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친구와의 사이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무당집 근처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섭게 팥을 던지고 소금을 뿌리던 친구의 엄마 얼굴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죠. 저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고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기 직전 둘이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5월의 따뜻한 기운에 유채꽃이 만발한 삼방산 근처에 놀러 갔죠. 그런데 5월이 무슨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다 제주도로 내려오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할매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고 무당들이 삼방산 한라산 근처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날짜가 비슷하게 겹친 건지 한복이나 색동옷을 입은 딱 봐도 무당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아무렇지 않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무당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육실할년 신 넘어갈라 이러면서 저를 째려보고 떨어지라고 막 손을 허이허이 젓고 그랬어요. 도대체 저는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여행까지 와서 기분이 잡쳤죠. 오죽하면 어떤 무당이 멀찌감치 서서 저한테 자네는 신을 모셔야 해. 생각 있으면 지리산 산신령님을 찾아와 하더라고요. 소름이 막 쫙쫙 돋는데 기가 너무 세면 큰 신들이 다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같이 여행 간 남자친구가 저한테 소름이 돋는다면서 너 정체가 뭐야? 우리 헤어져 하더라고요. 제주도 여행까지 가서 차인 사람 바로 접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어이가 없구나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여기서부터 제가 기가 진짜 세긴 세구나 하고 느끼게 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제주도에서 결국 헤어짐을 맞이하게 된 남자친구가 저랑 헤어지고 나서부터 악몽에 엄청 시달린다고 하는 겁니다. 꿈에 귀신들이 나와서 그 여자는 어디 갔어? 그 여자 데려와 이런다는 거예요. 2달 만에 피골이 상접한 채로 나타나서는 다시 만나달라고 헤어지고 나서부터 귀신이 들러붙는 것 같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제발 만나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진짜 정신 나간 놈인가 싶었습니다. 무당들 때문에 부정 탄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니 귀신이 저 찾는다고 다시 사귀자는 게 말인가요? 그래서 정신 나갔냐고 내가 너랑 다시 왜 만나겠냐고 진절머리를 쳤죠. 가서 귀신 밥이나 차려주라고 내 앞에서 이럴 바에 굿이나 하겠다 했더니 진짜 구슬했대요. 그 뒤로 애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점점 말라가더니 나중에는 영양실조까지 왔다고 군대에서 탈영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했다네요, 글쎄. 결국에는 휴가 나와서 굿판 지대로 벌렸다고 하는데 학교도 자퇴해버려서 소식은 끊겼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귀신들이 절 찾는 것 치고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그 흔한 가위 한번 눌려본 적 없었거든요. 우리 집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로 드글드글했고요. 귀신보단 확실히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자퇴한 전 남자친구는 깔끔하게 잊어버린 채 대학 생활을 참 알차게도 보냈습니다. 제가 동아리 활동을 꽤 열심히 했는데 그 동아리가 바로 연극 동아리였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서툰 실력으로 공연도 올리면서 활기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소극장에 귀신이 많다는 소문이 슬금슬금 돌고 있었어요. 공연 중간에 소극장 조명이 갑자기 고장이 난다던가, 무대 뒤에서 소품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던가, 객석에 매번 똑같은 자리에 소복 입은 여자가 앉아 있다던가 하는 소문이요. 진짜 소문이 사실인 것 마냥 무성하고 제가 연극 동아리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선배는 귀신을 봤다고 우기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4년 내내 동아리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오죽하면 궁금해서 소극장에서 밤이라도 새워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일이 생겨서 야간 작업을 못하는 날이면 다음날 꼭 동아리 애들이 귀신을 봤다고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문제없던 조명이 갑자기 터져나간다던가, 소품을 잘 정리해뒀는데 만진 사람도 없는데 소품들이 제각기 떨어져 있다던가 하는 일이요. 제가 없을 때만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귀신이 나를 따돌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게 동아리 활동에 열을 올리던 시점에 저는 새 남자친구가 생겼죠. 우리 동아리 사람은 아니었는데 연극영화과를 다니던 엄청 잘생긴 미남이 동아리 공연을 심심해서 보러 왔다가 무대에 선 저를 보고 반했다는 겁니다. 서툴게 대사 하나하나를 치는데 전공자의 느낌은 없어도 진심이 느껴지는 연기였다며 홀딱 반해버렸대요. 제가 뭐 청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여자라나 뭐라나. 삼배가 아니라 귀신 눈깔 가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청초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 조금 우쭐했네요. 굳이 동아리 사람들끼리 하는 뒤풀이 자리까지 나타날 정도로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동아리가 연극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자들은 가입할 수 없었거든요. 아마추어들 기죽게 전공자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파삭 삭는다고요. 남자친구는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이라 당연히 우리 동아리에 가입은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저를 쫓아다니면서 잡일이라도 시켜달라고 허구한 날 동아리방 찾아와서 저한테 치근덕댔어요. 밥 먹자, 커피 먹자, 시험 공부 같이 하면 안 되냐 하면서요. 지는 시험도 우리랑 다르면서. 결국 사귀는 수순으로 가게 되었어요. 생긴 거 하나는 끝내줬거든요. 원래 남자는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아무튼 그렇게 연애 잘하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불문과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책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는데 임금이 무척이나 쏠쏠했고 부업하기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었지만 출판사에서 돈을 꽤 얹어주겠다는 말과 외주 작업하는 데 터치 안 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구직난에 시달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중간 부업으로 논문 번역도 해주고 통역 알바도 뛰면서 돈을 쓸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초년생 치고는 돈을 꽤 많이 만질 수 있게 되었죠.
그 돈 벌어서 다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남자친구 뒷바라지 했습니다. 연극하는 남자가 벌어봐야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제가 밥 먹여, 옷 사줘, 커피 사줘 다 해줬죠. 연극 공연하면서 틈틈이 영화사의 프로필 사진인지 뭔지를 돌리고 배우로 성공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특해서 제가 돈 쓰는 거 아까운 줄 모르고 다 쏟아부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연애한 지 몇 년이 지난지도 까먹은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다는데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우리가 연애한 지도 벌써 6년이 넘었다고. 나이도 나이였고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지 않겠나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뜩 긴장한 상태로 꽤 꾸미고 나가 남자친구의 엄마를 기다렸죠. 근데 멀리서부터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다가온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땡 하면서 싫은 소리를 픽 내뱉는 거예요. 귀가 심상치 않다더니 진짠가 보네 하시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지금 남자친구 만나면서 기가 세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무당집은 근처도 안 갔으니까 그럴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오죽하면 제주도로 여행 가자고 하길래 5월은 죽어도 안 된다고 피하기까지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너랑 만나면 아들 기가 팍팍 죽는다고 하던데. 어머님 무당이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네 어머님께 무당이냐고 되물었죠. 저런 소리를 할 사람은 무당밖에 없으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왜 무당이야? 하시면서 버럭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기분 나빠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무당도 아니면서 왜 무당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제야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사실은 점집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면서 점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동안 무당들에게 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점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침착하게 저 기독교인데요. 무속신앙 같은 거 안 믿어요 했죠. 제가 무속신앙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입을 삐죽 내밀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네. 무속신앙이라고 해도 신 잘 모시는 무당 만나면 예언자가 따로 없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으시면 이만 갈까요? 아니, 너는 무슨 만나자마자 바로 간다고 그러니? 너 번영이란다며?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그러던데 계속 할 거니? 듣자 하니까 어머님이 말도 좀 생각 없이 하는 것 같고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지 아들 먹여 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한테 고맙다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말이죠. 어차피 오늘 보고 안 볼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싶어서 저도 지지 않고 맞불 작전을 놨죠. 앞으로 어머님께서 뒷바라지 하실 거면 저는 그만두고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라. 너 우리 아들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야? 좋아서 만나는 건 맞죠. 안 좋아하면 가진 거 쥐뿔도 없는 거 왜 만나겠어요? 근데 연애하면서 시자 노릇하는 어머님까지 케어해야 하는 거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네요. 어머나 세상에. 그 무당 말이 진짜 용하긴 용하다 얘. 말 한마디도 안 치고 또박또박 대꾸할 거라고 하던데 진짜 지는 법이 없어. 얘, 너 마음에 든다. 글쎄 그 무당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네가 우리 아들 길을 팍팍 잡아먹고 살긴 할 건데 절대로 우리 아들 굶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 네가 장군 중에서도 완전히 대장군감이라지 뭐야? 이순신. 제가 이순신이라는 말에 마시던 커피를 뿜어냈습니다. 가까스로 정리를 하고 이순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엄청 뿌듯해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쭉 만나면서 절대로 굶지 않게 해달라고요. 너만 믿는다? 이러시는데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제가 가만히 허허 웃고 있으니까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건지 나중에 점 보러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직접 얼굴 보고 사주 보는 게 좋다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거절했죠.
저 기독교인이라서 싫어요. 그런데 안 가요. 거기다가 제가 점집 가면 무당들이 신 떨어진다고 싫어하던데요.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라서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 남자친구는 어디서 뭐 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옆에서 이게 다 무슨 대화야 하면서 눈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옆에 앉아있지 않았더라면 더 막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남자친구가 옆에 있어서 조용히 받아칠 수밖에 없었네요. 그나마 저는 면역이 조금 있는 대화라서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제가 뭣도 모르는 애였다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하고 기겁을 했겠죠. 딱 우리 남자친구 얼굴이 그랬거든요. 이게 다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하면서요. 그렇게 한 번 만나 뵙고 난 이후에 꾸준히 연락하고 귀찮게 하면 정리해야지 싶었는데 이상하리만치 연락이 없더라고요. 간섭도 없고 점집 가자는 이야기도 없고 그날 만났을 때는 제 머리채라도 붙잡고 갈 기세였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어머님을 뵌 자리는 바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1년을 더 연애하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결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7년이나 연애를 했으니 새로운 사랑을 찾기도 어려운 나이가 되었고 남자친구랑 그만큼 만나면서 싸운 일이 손에 꼽히는 정도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양가 가족들 다 만나서 상견례를 어색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시모가 또다시 무당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혼도 하기로 한 마당에 같이 점집에 가서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자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모태신앙이신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정말 썩더라고요. 대놓고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데 안 갑니다 하고 잘라내는데 시모가 의견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서로 믿는 종교가 다른 거지요. 서로 이해합시다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데 우리 엄마도 더는 뭐라 못하셨어요. 내가 아주 좋은 날로 날짜를 받아왔는데 4월 셋째 주 토요일에 해야 애들 기가 싹 펴진답니다. 결혼식 날짜는 더 볼 것도 없이 그날로 하시는 겁니다. 시모의 말에 우리 아빠도 당황하고 엄마도 이게 무슨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소리지 하고 있는데 시부만큼은 평온하더라고요. 익숙하다는 그 행동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올 것 같았죠. 결혼식 날짜 맞추는 거야 뭐 좋은 날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도 알겠다고 하셨고 저도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신경질을 부리시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선녀보살이니 아기동자니 그런 잡신을 믿는 거냐고요. 격 떨어진다면서 무속신앙 믿는 사람들 중에 제정신인 사람을 못 봤대요. 굿한다고 돈 써, 부적 산다고 돈 써 하면서 구시렁거리는데 그렇게까지 비약할 일인가 싶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4월 셋째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만인의 축하를 받으면서 신혼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있는 호들갑 없는 호들갑 다 떨면서 오늘 사주에 물이랑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나왔다고 저한테 너는 기가 세서 모르지만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돼 하시더라고요. 저희 신혼여행지는 몰디브였거든요. 사방팔방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물이랑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죠. 오죽하면 남편한테 너 그냥 여기 있을래? 나 혼자 갈게 라고 했다니까요. 결국 몰디브까지 같이 가긴 했는데 남편은 진짜 쫄보라서 그런 건지 물에 안 들어가고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기가 생겼어요. 신혼여행까지 와서 그까짓 미신 때문에 이 좋은 물놀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제가 남편한테 야, 안 죽어. 그냥 들어와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길래 팔을 뻗어서 다리를 붙잡고 바다에 퐁당 빠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소금물 잔뜩 먹고 눈 따가워 하고 있는데 한 15초 정도 지나서 갑자기 악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하는데 남편이 다리가 아파 다리 난리를 치더라고요. 재빨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까 오른쪽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물린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데 다리의 피부가 보라색으로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놀래서 리조트 안에 있는 의무실을 찾아가니까 의무실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젤리피쉬가 물어서 생긴 흔적이라고 먹는 약 먹고 주사 한 대 맞고 그러면 된대요. 젤리피쉬가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해파리더라고요. 독이 심한 종류는 아니라서 금방 가라앉을 거라고 하긴 했는데 소름이 돋았죠. 신혼여행 오기 전에 시모가 말했던 물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물에 내내 들어가 있었는데 멀쩡했고 우리 남편은 정말 한 30초? 그 정도 바다에 빠진 건데 바로 해파리가 물다니 대박이다 싶었죠. 저도 모르게 그 무당한테 점점 스며들고 있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모가 저를 딱 보더니 오늘 사주에 고기 먹지 말라 그러더라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이 잘 안 넘어가는 저에게는 무척이나 시련처럼 느껴졌어요. 시모가 다 제 생각해서 차린 반찬이라며 풀떼기가 가득한 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대충 먹고 고기는 내일 먹자고 하시는데 초록색, 주황색 나물들을 보니까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온갖 나물 반찬에 밥 한 대 비벼서 대충 먹고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죠. 제가 꼭 햄이라도 있어야 밥을 먹거든요. 고기 반찬 없으니까 밥이 잘 안 넘어갔어요. 배가 너무 고프고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노점상을 들렀는데 때마침 닭꼬치를 팔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랑 신나서 둘이 닭꼬치를 배 터지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배가 너무 아팠어요. 식은땀이 줄줄 나고 배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밤에 화장실을 8번 갈 정도로 설사를 계속했습니다. 다음날 몸무게가 3kg이나 빠져 있었어요. 놀래서 병원을 찾아가니까 탈수 증상도 있대요. 장염이라는 판정을 받고 일주일 내내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 무당 진짜 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기 먹지 말랬는데 닭꼬치 먹어서 장염에 걸린 것 같았어요. 근데 무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저랑 살면 기가 팍팍 죽을 거라고요. 우리 남편이 나름 연극 무대만큼은 오래 해가지고 불러주는 곳도 많고 연극은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준비하는 공연마다 자꾸 사소한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같이 공연을 올리던 배우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공연 자체가 구설수에 올라서 일찍 막을 내리게 된다던가, 해외에서 공연 대본을 들여와서 공연하던 도중에 라이센스 문제로 소송이 걸려서 공연이 중단된다던가,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던 와중에 조명 전선 쪽이 합선이 되면서 소극장에 불이 나서 전원이 대피하는 큰 사고가 있기도 했어요. 오죽하면 대학로 자체에서 삼재에 걸린 게 틀림없다고, 안 그러면 각 공연마다 이렇게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거냐고 말도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우리 남편이 꼭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주위에서도 우리 남편 보고 운도 나쁘다고 모든 일에 다 껴있으니 마음고생 심했겠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했죠. 문제는 구설수에 자꾸 휘말리니까 운빨 믿는 연출들이 우리 남편을 점점 기피하게 되고 작품에 불러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게 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저는 번역 일에 통역 알바에 승승장구하다 못해 각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하는 회담 자리까지 초청받아서 통역 일을 했거든요. 프랑스어 통역가로도 이름을 펄펄 날리고 번역 작가로도 날리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저랑 다르게 확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름을 날릴수록 남편은 구설수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요. 오죽하면 우리 시모가 우리 아들 기 다 빨아먹는다면서 눈물을 짓기도 했고요. 저한테 눈치 주는가 싶다가도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 먹여 살린다니까 믿어본다면서 제 손을 꼭 잡기도 하셨어요. 한 가지만 하시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별로였죠.
시모가 은밀하게 저한테 부모한테도 못 얻어먹을 밥상을 제가 차려줄 거라고 했대요. 남편이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시모가 슬슬 아이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넌지시 아이 계획은 언제 세울 거냐고 점 보러 가게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불러주는 데가 많다 보니까 아이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시모가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무당이 그러던데 신혼 때 빨리 아이를 가져야 그나마 길을 나눠서 아들 일이 잘 풀릴 거라고 했다고요. 제가 돈을 쓸어 담고 잠도 못 잘 정도로 바빠 죽겠는데 임신할 때는 아니다 싶었죠. 좀 더 있다가 가질 예정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했더니 시모가 눈치를 줬어요. 애 낳기 전까지는 우리 아들이 내내 피가 마를 일만 가득하던데 하면서요. 예, 그러면 내가 부적 쓴 거 있는데 그거라도 좀 들고 다니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하도 귀찮게 굴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길을 눌러주는 부적이라고 하면서 꼭 지니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길래 가방 속에 넣어두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부적을 들고 다니면서부터 저한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려서 자빠지거나 하는 그런 운 나쁜 일들이요. 분명 돌부리를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넘어지고 생전 처음으로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을 찧어서 부러진다거나 하는 일이요. 오죽하면 제가 통역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발가락이 갑자기 부러지는 바람에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중요한 자리였는데 결국 동기한테 일을 떠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피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을 맛보았죠. 근데 웃긴 건 저한테 그런 사소한 불행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남편한테는 일이 쑥쑥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작품이 2개나 들어오고 제가 발가락이 부러졌을 땐 글쎄 영화 조연자리의 캐스팅이 떡하니 된 거죠. 순간 찜찜한 마음이 확 치솟았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큰 사고를 당하고 남편이 영화 주연 맡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부적을 태워버렸습니다. 또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걸 태워야지만 화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활 잘도 태웠죠. 그 이후에 우리 남편은 연기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영화 자리에서 잘리게 되었고요. 공연 하나는 무산되고 아동극 하나 덜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절대로 아동극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호랑이 분장하고 어흥어흥하고 있는데 제법 귀엽긴 했습니다. 남편의 소식을 들은 시모가 아니 왜 잘 나가다가 고꾸라지는 거지? 하면서 저한테 부적 어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태워버렸다고 했더니 제 등짝을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태우냐고요. 발가락 부러지고 액땜했다 싶어서 태워버렸다고 하니까 저를 표독스럽게 째려보더라고요. 예, 너 임신하고 싶으면 입던 속옷 들고 오란다. 지금 입고 있는 팬티 좀 벗어서 나한테 주렴 보살님 갖다 드리게. 어머님 노망 났어요? 뭘 달라고요? 그 무당 변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모가 노발대발하면서 어디 그런 막말을 뱉냐고 하늘이 노하시니까 얼른 바닥에 침을 퇴퇴 뱉으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시모를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쳐다봤죠. 아니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침을 퇴퇴 뱉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아직 임신할 생각도 없다니까요. 저희 아이 계획은 알아서 세울 거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네가 임신을 해야 우리 아들 기가 산다니까. 그놈의 기가 도대체 뭐라고 저를 이렇게나 괴롭히는 건지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중학교 때 팥과 소금 맞은 이후로부터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그래도 고분고분하게 지금까지는 시키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자녀 계획만큼은 남편이랑 저랑 둘이 알아서 잘해볼 테니까 제발 신경 끄시라고요.
한 번만 더 선 넘으시면 그때는 모욕죄로 신고할 겁니다. 제가 딱 정색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는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정 그러면 점집이나 한번 같이 가달라고 굿이라도 한번 하자고 했죠. 결혼하기 전부터 내내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 거 안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졸라대니 너무 피곤했죠. 얼마나 맹목적으로 믿으면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할 말만 우겨댈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기가 센 사람인데 제가 쫄릴 게 뭐가 있나 싶었어요. 무당이 되려 저를 쫓아낼 수도 있는 일이니까 시모한테 알겠다고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해맑게 웃으시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신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양심에 조금 찔리기도 했지만 이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무당의 무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짰어요. 약속을 잡고 무당 집에 딱 들어섰는데 무당이 위아래로 저를 쫙 훑어보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며느리? 이러는데 느낌이 뭔가 자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일부러 사나워 보이고 싶어서 아이라인을 쭉 빼서 그리고 볼에는 말도 안 되는 연지곤지를 찍고 입술을 쥐잡아 먹은 것처럼 짙은 붉은색으로 칠하고 왜 삼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촌스러운 무당 흉내내는 느낌이 딱 드는데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가짜다. 그냥 사기꾼이다 하는 수준이었죠. 그도 그럴 게 우리 시모가 이 무당한테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돈 벌어먹으려면 무슨 구라를 못 칠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제 길을 잡겠다는 건지 뭔지 저한테 생년월일 이러는데 날짜를 말해주었어요. 저한테 기가 세네 하면서 남편 잡아먹을 사주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남편이 나한테만 붙어있으면 평생 배고를 일 없다고 하더니 무슨 남편 잡아먹을 사주라고 말을 바꾸는지 자기가 굿해주는 순간 그런 나쁜 기운이 다 물러가니까 굿을 하래요. 3천만 원 현금으로 준비해서 들고 오면 바로 굿해준대요. 그러면서 씩 웃더니 네 남편 신혼여행 가서 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더니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 이러는 겁니다. 제가 신혼여행 가서 시모한테 해파리에 물렸다고 하면 걱정 많이 하실까봐 그냥 물에서 큰일 날 뻔했다고만 둘러 이야기했거든요. 해파리에 물렸다는 건 꿈에도 모르는 시모가 무당한테 가서 그냥 물에 빠져 죽을 뻔했대요 하고 말한 거죠. 무당은 가짜 정보를 듣고 마치 자기가 꿰뚫은 것 마냥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거기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얘는 가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길을 눌러버리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다 너한테 더러운 물귀신이 들러붙어서 그런 거야. 그 귀신을 떼어내려면 내가 굿을 해야지만 돼. 물귀신 때문에 네 남편이 그 좋은 데 가서 물에 빠진 거야. 수영장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분명 그 리조트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게야. 바다에 빠졌다가 해파리에 물린 것이었지만 그냥 물이라고 시모에게 말을 했으니 무당도 수영장인 줄 알았던 거죠. 너네 처음 시댁에 간 날에 화를 입지 않은 것도 내가 말한 대로 나물만 먹어서 그런 거다. 그날 내 말 안 듣고 고기 먹었으면 너네 부부 황천길로 갔을 게야. 솔직히 웃음 참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 닭꼬치 먹고 장염 걸렸잖아요. 황천길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내내 설사하느라 죽는 줄 알긴 했죠. 아, 그 닭꼬치 집은 위생 난리 나서 벌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장염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놈 아주 가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계획한 대로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을 올렸던 그 실력을 발휘하기로 했어요. 순간 삼백한 눈을 확 치켰더니 무당이고 시모고 둘 다 헉 하면서 숨을 들이켜더라고요. 제가 눈을 치켜뜨면 진짜 공포영화에 나오는 얼굴처럼 무서워지거든요.
무당이 들고 있던 오색 찬란한 부채를 확 빼서들었더니 무당이 어버버 하더라고요. 시모가 얘 너 뭐하니? 하면서 당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부채를 쫙 펼치고는 눈가를 뒤집어 깠습니다. 가뜩이나 흰자위가 판치는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뒤집어 까니까 마치 접신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시모가 으악하면서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순간 눈을 바로 뜨고 무당을 딱 쳐다봤습니다. 어디 신도 없는 게 신이 있는 척해. 당장 눈깔 안 깔아? 놀란 얼굴로 저를 빤히 보고 있던 무당이 순간 눈을 아래로 축 깔더라고요. 억지로 웃음을 참아내면서 연기를 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신을 팔고 다니는 니년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그랬더니 무당이 놀래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 얼굴에다가 냅다 부채를 던졌습니다. 코를 막고 악 소리를 내며 움켜쥐는 무당을 보고 벌떡 일어서서 눈가를 뒤집고 살풀이하는 것처럼 방방 뛰었어요. 제가 방방 뛰면서 막 돌기 시작하니까 시모가 놀래서 무당 옆에 찰싹 붙더라고요. 무당도 그런 시모 옆에서 제가 하는 꼴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방방 뛰면서 불어를 미친 듯이 빠르게 외쳤어요. 그냥 의미 없는 불어였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날씨 좋네요. 이것은 얼마입니까? 하는 불어요. 불어 발음이 워낙 둥글고 특이해서 빠르게 말하면 방언처럼 들리거든요. 마치 울렐레 팔렐레 하는 것처럼요. 제가 막 우르르 끽끽하면서 방방 뛰고 막 아무 헛소리나 내뱉으면서 신들린 사람처럼 팔을 휘적휘적 저으며 있으니까 무당이 놀래서 뭐야 하더라고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무당 앞으로 달려가서 어디 하늘신 앞에서 구라를 치냐? 손모가지 확 분질러 버릴까? 하면서 무당 손목을 팍 때렸죠. 무당이 저한테 무릎을 꿇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시모는 황망한 눈빛으로 무당 한번 저 한번 쳐다보고요. 우리 며느리 귀신 들린 거야? 무당한테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데 무당은 계속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만 반복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언제까지 귀신 들린 척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순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픽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쓰러질 때 허리를 좀 세게 부딪혀서 아프긴 했지만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고였거든요. 제가 기절한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멀찌감치 벌벌 떨고 있던 시모가 저한테 슬금슬금 기어왔어요. 저기 하늘신? 며느님? 아가야? 별 호칭으로 저를 다 부르더니 무당한테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119까지 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제가 기척 없이 눈만 번쩍 뜨니까 시모가 또 놀래가지고 뒤로 확 물러나더라고요. 그러고는 태연하게 일어나서 자리에 딱 앉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있었죠. 시모랑 무당이랑 눈만 껌뻑껌뻑 뜨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해사하게 웃으면서 어우 왜 이렇게 덥죠? 했어요. 방방 뛰었으니 숨도 차고 덥기도 덥더라고요. 왜 그렇게 저를 보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다시 시모가 무당한테 철썩 붙더라고요. 그제야 무당이 목을 킁킁 가다듬고 안 놀란 척하면서 저에게 말을 했죠. 방금 신이 왔다 가셨나 봅니다. 뭐야? 진짜 귀신 들린 거야? 귀신이야? 귀신? 예, 기억 안 나니? 응?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딱 정색을 했죠. 제 표정이 바뀌니까 시모가 히익 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구라치면 손모가지 자른다고 한 거는 기억이 나네요. 됐수다. 돈 안 받을 테니까 앞으로는 이 근처도 오지 마시오. 내가 감히 보고 말고 할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 시어머니고 당신이고 앞으로는 제발 2번 다시는 이쪽으로 오지도 마. 머리도 두고 자지 마. 결국 시모랑 저랑은 쫓겨났고요. 당연하게 소금도 맞았습니다. 시모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제 옆으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시모는 그날 이후로 점집에 점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물론이고 가족들한테까지도 무당 타령, 점집 타령, 부적 타령, 굿 타령 전부 다 뚝 그치셨어요. 시부가 하도 궁금해서 요즘은 왜 점보러 안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시모가 갑자기 소름이 돋는다면서 팔을 막 문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큰 신이 사는데 무슨 점을 보러 가냐고 됐다고 이제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했대요. 큰 신이 산다는 게 뭐야? 하면서 시모한테 되물으니 저한테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부가 궁금해서 못 참겠다며 그날 점집 같이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하더라고요. 너네 시엠이 말이다. 어떻게 점집 끊게 만든 거냐? 내가 카드를 잘라버리고 현금을 막아버렸을 때도 꾸역꾸역 빚내서 가던 사람인데 말이야. 남편도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쓴 거냐고 궁금하다고 난리를 치길래 결국 이실직고했죠. 시부랑 남편만 몰래 불러놓고 신들린 연기 한번 보여주니까 둘 다 침만 꿀꺽 삼키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처럼 연기 기가 막히게 하는 비전공자가 있는데 내가 연기로 먹고 살 수 있겠냐? 시부도 저한테 여우주연 상감이라며 박수 신나게 쳐주셨고요. 그 이후로 남편은 예전처럼 다시 연극판에서 공연 들어오는 거 열심히 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고요. 저는 늘 그랬던 통번역일 하면서 누구보다 알차게 시간을 보냈어요. 아, 얼마 전에는 양가에서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임신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기타령하던 시모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갔고요. 그 틈을 타서 우리 엄마가 시모 모시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신 믿는 거 좋아하시면 예수님이나 믿자고요. 다행히 예배 보는 게 또 재미있으신지 두 분이 단짝처럼 교회 봉사도 하시고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속신앙 믿는 시모 제대로 퇴치했죠? 이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간단한 불어 몇 개 외워서 해보셔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조금의 쪽팔림만 참아낼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점 보는데 몇 천만 원을 쏟아부었다는 우리 시모도 한 방에 나가 떨어졌으니까요. 이제 저는 남편이 제 기에 눌려 산다는 이야기도 아이를 낳으면 기가 나눠진다는 이야기도 믿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서로 좋은 일이 언젠간 터지겠죠. 남편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더 좋은 배역을 맡아 연기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데 힘써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